토치에서 불꽃이 튑니다. 쇳가루가 얼굴에 날아와 따갑습니다. 녹슨 굴삭기 버킷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1년 전 9천만 원 주고 샀던 바로 그 장비입니다. 지금은 고철값 받으려고 제 손으로 해체하는 중이죠. 폐차장 사장님이 소리칩니다. 아저씨, 거기 끝나면 저쪽 트럭도 좀 잘라주세요. 예전엔 공장에서 팀장님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은 폐차장에서 아저씨인지 뭔지 그런 소리 듣습니다. 장갑 사이로 손가락 화상 자국이 보입니다. 일당 10만 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계를 부숩니다. 기계를 관리하던 손으로 기계를 부수고 있습니다. 토치 불꽃이 또 튀고 쇳가루가 눈에 들어갑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올해 56살이고요. 작년까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관리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2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죠. 대학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어요. 31살 때부터 55까지요. 처음엔 생산라인 말단 작업자였습니다. 프레스 기계 앞에 서서 부품 찍어내는 일이었죠. 손에 기름때 묻어가며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는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3년 뒤 반장이 됐고 다시 5년 뒤 조장이 됐습니다. 40살에는 생산관리 대리가 됐죠. 기계 다루는 일은 자신 있었습니다. 수십 톤짜리 프레스기,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 시스템 전부 제 손을 거쳐갔어요. 고장나면 저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후배들이 그러면 저는 장갑 끼고 기계 앞에 섰죠. 유압 라인 점검하고 센서 확인하고 벨트 장력 조정하면 기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손만 거치면 기계가 말을 듣는다고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48회 팀장 승진했어요. 생산관리팀 팀장. 20명 후배들을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죠. 주말엔 쉬었고요. 월급은 세전 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많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아내와 아들, 딸 둘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손자 하나 낳았고 딸은 결혼해서 손녀 하나 낳았죠. 빚 없이 아파트 한 채 마련했습니다. 적금도 꾸준히 들었고요. 25년 동안 모은 돈이 4천만 원쯤 됐습니다. 크게 벌진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작년 2월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어요. 적금 4천만 원이랑 합치면 2억 4천만 원이었죠.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텔레비전 보고 저녁에 산책하고요. 근데 2달째부터 답답해지더라고요. 25년을 매일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동창 민수를 만났어요. 걔는 저보다 먼저 퇴직했던 친구였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 퇴직하고 뭐해? 저는 그냥 집에 있다고 했죠. 민수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요즘 굴삭기 사업한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굴삭기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학원 다녀서 자격증 따고 중고 장비 하나 사면 돼. 하루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씩 벌어. 한 달이면 1,500만 원 이상이야. 솔직히 그 말에 혹했습니다. 공장 월급이 400만 원이었는데 그것에 4배를 버는 거잖아요. 근데 걱정도 됐습니다. 나 기계는 다뤄봤는데 굴삭기는 처음인데요. 민수가 손살에 쳤어요. 야, 너 공장에서 25년 일했잖아. 기계 다루는 건 자신 있잖아. 프레스 기계도 다뤘고 사출기도 다뤘는데 굴삭기 못 다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기계를 다뤘어요.
수십 톤짜리 프레스기도 관리했고 고장나면 제가 고쳤죠. 굴삭기도 기계잖아요. 유압으로 작동하는 건 똑같고요. 집에 와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굴삭기 사업 관련 영상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제목이 다 비슷했어요. 50대 굴삭기로 월 1,000만 원, 퇴직 후 제 인생, 이런 식이었죠. 영상을 보니까 다들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60만 원이면 한 달에 1,8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일만 일해도 1,500만 원이고요. 1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장비값이랑 운영비 빼도 1년에 억 넘게 버는 거죠. 퇴직금 2억으로 시작하면 2년이면 원금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잖아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굴삭기 사업 한번 해볼까 해. 아내는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굴삭기를 해요? 저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보여줬어요. 하루에 60만 원만 벌어도 한 달에 1,500만 원이야. 1년이면 억 넘게 벌어. 아내 표정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벌 수 있어요? 물으시길래 나 공장에서 25년 일했잖아. 기계 다루는 건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프레스 기계랑 굴삭기가 뭐가 다르겠어요? 둘 다 유압으로 작동하는 기계잖아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기계는 잘 다루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빠가 굴삭기 사업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도 찬성했습니다. 아빠 평생 기계 다루셨는데 잘하실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가족 모두 응원했고 저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였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굴삭기 학원을 검색했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등록했어요. 등록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과정은 2달이었고요. 학원에 가니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50대였어요. 다들 퇴직하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었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교육은 재미있었어요. 이론 수업에서 유압 시스템 배우는데 공장에서 배운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역시 기계는 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실습 시간에 처음 굴삭기 조종간을 잡았을 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싶었죠. 물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버킷 각도 조절이 안 되고 회전할 때 덜컥거렸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공장에서 25년 일했어.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매일 아침 일찍 학원 가서 연습했고 집에 와서도 유튜브로 영상 찾아봤습니다. 2달 뒤 자격증 시험에 1회 만에 합격했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자격증 보여줬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아내도 좋아했고 아들, 딸도 축하한다고 전화 왔죠. 이제 장비를 구매할 차례였습니다. 새 장비는 2억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중고로 알아봤죠. 여기저기 발품 팔아다니다가 괜찮은 매물을 찾았습니다. 18년식 15톤급 굴삭기였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판매자를 만나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엔진 상태는요? 유압은 문제 없나요? 제가 공장에서 기계 점검하던 습관대로 물어봤죠. 판매자도 잘 아시네요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가격은 9,500만 원이었는데 협상 끝에 9천만 원에 계약했어요. 굴삭기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운반용 트럭도 필요했거든요. 5톤 트럭 중고를 3,500만 원에 샀습니다. 보험료, 등록비, 세금까지 합치니까 총 1억 3,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퇴직금 2억에서 대부분 나간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필요하고 운영 자금도 필요했어요. 아내랑 상의해서 적금 4천만 원을 깼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은행 대출 1억을 받았어요. 금리가 4%였는데 장비로 벌면 금방 갚지 뭐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총 3억 원을 투자한 셈이었어요. 퇴직금 2억, 적금 4천,
대출 1억. 평생 모은 돈 전부와 빚까지 진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했는데 그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시작하는 거지 싶었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죠. 명함도 만들었어요. 성호 건설기계 대표 박성호. 제 이름이 박힌 명함을 보니까 정말 사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장에서 25년 동안 명함엔 항상 사원, 대리, 팀장 이런 직급만 있었는데 이제 대표라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당신도 사장님이네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준비를 마치고 과거 공장에서 알던 건설업체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저 박성호입니다. 지금 굴삭기 사업 시작했는데 현장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다들 축하한다고 일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드디어 첫 전화가 왔어요. 과거 공장에 자재 납품하던 건설사 소장님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아니 박 사장님. 화성에 아파트 현장 있는데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죠. 다음 날 현장에 갔습니다. 넓은 부지에 터파기 준비 중이었어요. 현장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조건을 협의했죠. 하루 60만 원, 한 달 작업 예정. 계산해보니 한 달에 1,800만 원이었습니다. 공장 월급의 4배 반이었어요. 첫날 작업은 떨렸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거랑 실제 현장은 달랐거든요. 처음엔 버킷 각도가 안 맞아서 현장 반장님한테 지적받았어요. 사장님 그렇게 파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죠. 창피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한 달을 꽉 채워 일했고 첫 매출이 1,680만 원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통장 보여줬어요. 여보, 봐. 첫 달에 이만큼 벌었어. 아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둘째 달도 잘 풀렸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고 다른 현장 의뢰도 들어왔어요. 총 25일 일해서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기름값 20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사무실 월세 50만 원 빼도 1,200만 원이 남았어요. 셋째 달에는 더 신이 났습니다. SNS에 굴삭기 조정석 사진 올리면서 50대에 시작한 제 인생,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죠. 댓글에 대단하시네요. 멋있어요. 이런 응원이 달렸습니다. 과거 공장 후배들이 연락 와서 팀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석 달 동안 평균 1,400만 원씩 벌었고 대출 이자도 문제없이 갚았습니다. 이 정도면 1년 안에 대출 다 갚겠는데 싶었죠. 근데 그게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10월이 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계속 일하던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은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20일 정도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현장 사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다른 현장 의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는데 10월엔 딱 한 군데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이틀치 일이었죠. 결국 그달은 22일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매출이 1,320만 원. 전달보다 300만 원 줄었어요. 11월이 되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어난 거예요. 현장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한데 이번 달은 열흘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콘크리트 작업이 어렵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설 현장은 겨울에 일이 없다는 걸요. 공장은 사계절 내내 돌아갔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죠. 근데 건설은 달랐습니다. 추우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으니까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땅이 얼면 터파기도 못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11월에는 겨우 열이틀 일했어요.
매출이 720만 원. 근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장비 할부금 월 300만 원, 트럭 할부금 월 100만 원, 사무실 월세 5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일 안 해도 매달 500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은행 대출 이자가 월 33만 원쯤 됐습니다. 결국 11월 수입이 720만 원인데 고정비가 533만 원 나가니까 순수익은 187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집에 줬어요. 기름값은 거기서 또 빼야 하고요. 처음으로 적자를 본 달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번 달은 돈을 별로 못 벌었어. 아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괜찮아요. 대출 이자는 갚을 수 있잖아요. 저는 걱정 마. 겨울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어요. 12월이 되니까 아예 일이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전화 한 통 안 왔어요. 과거 알던 건설사들한테 전화해 봤죠. 사장님, 저 박성호입니다. 혹시 현장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다들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겨울엔 현장이 없어서요. 봄 되면 연락드릴게요. 12월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근데 고정비는 똑같이 나갔죠. 533만 원. 통장에서 돈만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1월도 12월이랑 똑같았습니다.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달 내내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전화기만 쳐다봤죠. 현장에서 전화 오겠지 기대하면서요. 근데 전화는 안 왔고 통장에서는 돈만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1월 말에 통장 잔액을 봤더니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름에 모아둔 돈 3천만 원이 석 달 만에 2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2월이 되면서 조금씩 현장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봄이 오는구나 싶어서 안도했습니다. 첫 현장은 용인 쪽 단독주택 공사였는데 일주일치 일이었죠. 하루 60만 원씩 420만 원을 벌었어요. 이제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 연락이 안 왔어요. 3월에도 비슷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띄엄띄엄 일 들어왔는데 한 달 통틀어 열흘밖에 일을 못했어요. 매출이 600만 원, 고정비 533만 원 빼면 겨우 67만 원 남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월에 들어간 현장에서 미수금이 발생한 거예요. 열흘 일했는데 6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장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한데 돈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원청에서 돈을 안 줘서요. 처음엔 곧 주시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줬습니다. 5월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택 쪽 상가 신축 현장에서 보름 일했는데 하루 65만 원씩 받기로 해서 총 97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못 받았어요. 현장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갑자기 현장이 폐쇄되고 소장님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회사가 여러 현장에서 돈을 못 받아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600만 원, 975만 원, 총 1,575만 원이 공중에 뜬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정비소에 맡겼더니 유압 펌프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600만 원. 돈이 없는데요 했더니 그럼 장비 못 쓰십니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카드 할부로 6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6월이 되니까 할부금을 못 갚게 됐어요. 장비 할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할부금이 연체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현장 돌아가면 갚겠습니다. 근데 현장은 안 돌아갔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젊은 기사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렸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말했어요. 사장님보다 젊은 기사 쓰고 싶습니다. 작업 속도가 좀 더 빨라서요.
56살 먹은 제가 30살짜리 기사보다 느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체력도 딸렸고요. 어느 날은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게 너무 느리다고 다른 기사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한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공장에선 팀장님이라 불렸는데 현장에선 느린 기사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니까 디스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쉬세요. 의사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데 어떡하라고요?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7월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접어야겠다. 아내랑 이야기했어요. 장비 팔아야 할 것 같아. 이러다 빚만 더 늘어나겠어.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러다 당신 몸 망가지겠어요. 장비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9천만 원에 샀던 굴삭기를 4,500만 원에 팔았어요. 1년 지난 중고 장비니까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였죠. 트럭도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총 6,5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남은 할부금 4천만 원을 갚으니까 2,50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은행 대출 1억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2,500만 원뿐이었어요. 처음에 투자한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적금 4천, 대출 1억. 근데 지금 남은 건 2,500만 원에 대출 1억. 총 손실액이 2억 7,500만 원인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1년 만에 다 날아갔습니다. 장비를 팔고 나니까 허탈했어요.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연금은 없었고 대출 이자 월 33만 원은 계속 갚아야 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티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56살 먹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공장에서 25년 일했지만 그건 생산 관리였어요. 서류 작업, 품질 검사, 팀 관리. 그런 일밖에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50대 채용을 검색했어요. 나오는 일자리는 경비원, 택배 상하차, 주차관리원, 청소. 전부 다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공장 팀장으로 퇴직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라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했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일당 10만 원. 면접 보러 갔어요. 폐차장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기계 다뤄보신 적 있어요? 공장에서 25년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토치 사용법만 배우면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합격했다는 게 기쁘지도 않았어요. 과거엔 공장 팀장이었는데 이제 폐차장 일용직이 된 거잖아요. 첫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폐차장에 들어서니까 녹슨 자동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사장님이 토치를 주면서 저기 차량들 해체하시면 됩니다. 철거용 토치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차 문짝을 자르고 엔진을 분해했죠. 쇳가루가 얼굴에 날아와 따가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일용직 아저씨들이랑 도시락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돼야 하나? 근데 어쩌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아저씨, 오늘은 저기 굴삭기 좀 해체해 주세요. 고철값 받아야 해서요. 가보니까 녹슨 굴삭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18년식 15톤급.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알았어요. 제가 1년 전에 9천만 원 주고 샀던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4,500만 원에 팔았던 그 굴삭기가 결국 폐차장으로 온 거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토치를 들고 버킷 앞에 섰어요. 1년 전엔 이 조종석에 앉아서 하루 60만 원씩 벌었습니다. 지금은 이 장비를 자르려고 토치를 들고 있어요. 일당 10만 원.
토치 불꽃이 튀고 쇳가루가 날렸습니다. 버킷을 자르고 붐을 자르고 캐빈을 해체했습니다. 기계를 관리하던 손으로 기계를 부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아저씨들이 보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샀던 굴삭기를 잘랐어.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폐차장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해요. 토치를 들고 차량을 해체하고 철판을 자르고 엔진을 분해합니다. 일당 10만 원. 한 달에 25일 일하면 250만 원 받습니다. 여기서 대출 이자 33만 원 나가고 생활비로 나머지 쓰면 끝이에요. 손에는 화상 자국이 생겼고 옷에는 쇳가루 냄새가 배었습니다.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해요? 저는 기계 고치는 일이야 하고 답했습니다. 정확하게 폐차장에서 기계 부순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손주한테까지 부끄러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10,000원밖에 못 줘요. 예전엔 10만 원씩 줬었는데요. 근데 손주들은 10,000원도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폐차장에 낯익은 차가 들어왔어요. 공장 로고가 붙은 트럭이었습니다. 제가 25년 일하던 공장 차량이었죠. 배송기사가 내리는데 과거 제 후배였습니다. 저를 알아보더니 박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나 여기서 일해. 후배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건강 조심하세요.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공장 팀장 출신이 폐차장 일용직이라니 자존심이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굴삭기 사업 같은 거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제 실패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왜 망했을까? 첫 번째는 경험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기계를 25년 다뤘어요. 프레스기, 사출기, 컨베이어. 근데 그건 실내 기계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였죠. 굴삭기는 야외에서 디젤로 작동하는 중장비였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는데 저는 똑같다고 착각한 겁니다. 기계는 다 똑같아. 이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공장은 사계절 돌아갔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죠. 근데 건설은 달랐습니다. 겨울엔 일이 없어요. 땅이 얼고 콘크리트가 안 굳고 날씨가 추워서 공사를 못합니다. 여름에 잘 벌었다고 1년 내내 그럴 줄 알았죠. 세 번째는 체력을 과신했다는 겁니다. 56살이면 이미 노인입니다. 하루 8시간씩 굴삭기 타고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허리 디스크 와서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네 번째는 미수금 리스크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공장에서는 월급이 정해진 날에 나왔어요.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죠. 근데 건설업은 미수금이 정말 많습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또 재하청으로 돈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한 군데만 막혀도 다 못 받는 거예요. 저도 1,575만 원을 미수금으로 날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정비 부담을 간과했습니다. 장비 할부금, 트럭 할부금, 대출 이자, 보험료, 사무실 월세. 일 안 해도 매달 500만 원 넘게 나가는 돈이었어요. 공장 다닐 땐 고정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월급만 받으면 됐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경쟁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젊은 기사들은 빠르고 체력도 좋았어요. 현장에서는 경력보다 속도를 원했죠. 나이 많은 초보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월급쟁이 특유의 한계였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정해진 월급만 받고 살았어요.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한 걸 감당할 멘탈이 안 됐습니다. 2달 적자 보니까 바로 불안해지더라고요. 8번째는 유튜브 성공 스토리만 보고 현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굴삭기로 월 1,000만 원, 50대 제 인생. 이런 영상만 봤어요. 실패한 사람들 얘기는 없었죠. 저는 그 성공 사례만 보고 나도 할 수 있어 착각한 겁니다. 이 모든 실수가 합쳐져서 저를 파산으로 몰고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을 경험도 없는 분야에 다 쏟아붓다니요.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후회는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처럼 되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장이나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 받고 뭐라도 해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튜브 성공 스토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체력 한계 인정하시고 퇴직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하세요. 정말 사업하시고 싶으면 적은 돈으로 시작하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액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꼭 비수기 대응책을 미리 세우시고 고정비를 최소화하세요.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공보다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후 자금 지키는 게 성공이에요. 모험보다는 안정이 답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